이렇게 하면 열 시에 시작해요? 11시. 11시.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1등급의 비밀 저자 민태윤 선생님을 모시고 도치만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더블북출판사의 기획편집이사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민태윤 선생님은 국어 교사와 교육 전문가로서 30년간 활동을 하셨는데요. 전 수능 언어 영역 출제 검토위원, 고등 국어생활 교과서 공동집필, EBS 국어 논술 교재 집필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초등부터 시작하는 단계별 국어 1등급 공부 로드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태영 선생님을 모시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야심한 밤인데, 이렇게 이 방송을 위해서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하트 뿅뿅 날려주세요. 네. 이 시간을 기다려주신 도치만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게 제 표정 지금 긴장한 거 보이시죠? 저는 새벽형 인간이라, 이게 저녁이 되면 약간 비몽사몽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옆에 또 이사님도 계시고 도치맘 회원님들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예,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파이팅 팍팍 밀어주십시오. 사실은 오늘 방송은 최대한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보면서 중간중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돌발 퀴즈 하나 드릴까요? 아재 개그는 아니고요. 여러분 얼룩말 아시죠? 얼룩말? 얼룩말이 줄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검은 바탕에 흰색일까요? 아니면 흰 바탕에 검은 줄일까요? 이게 오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이따가 방송의 마지막에 정답을 발표하고 또 당첨되신 분들은 소정의 약간 상품이 나갈 겁니다. 끝까지 방송 줄 놓지 마시고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저도 힘내서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당첨자 5분을 추첨하여서요, 출판사에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에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 지금 책이 쑥쑥 잘 나가서 한 달도 안 되는, 보름 좀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책이 벌써 2세를 찍었다가는 반가운 소식도 좀 들려오더라고요. 이번에 책을 좀 집필하게 된 계기도 좀 오래됐고, 시간도 좀 오래됐고, 또 나름대로의 이 책을 그동안 3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겪었던 그런 노하우와 경험들을 모두 집대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책을 이번에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면 또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서점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부나 특히 국어 공부, 독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학년별로 각각 나눠서 이렇게 집필된 책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 책을 제가 집필하게 된 대원칙은 초, 중, 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공부에 또는 독서 또는 국어 공부에 가이드를 아주 친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현장에서 늘 그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국어 열심히 해도 이게 성적이 안 오르고, 또 어머님들도 그러시거든요. 이게 아무리 시간 투자해도 이게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저도 항상 이게 의문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이거를 답을 드리나, 제가 30여 년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연구 끝에 내놓게 된 이 책이 바로 국어 1등급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일단 독자층은 초, 중, 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초등, 중학교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부모님들 대상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공부, 독서, 국어 공부를 장기적인 로드맵을 한눈에 보면서 초등 따로,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가 아니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 긴 로드맵 속에서
이 아이들의 공부를 좀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쓰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집필을 하게 되었고요. 어쨌든 이 책의 대전제는 공부는 어떤 타고난 DNA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뭐냐?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학년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적극 개입해 주셔야 돼요. 그러고 그래야만 아이들이 그 자기 공부 방향을 찾아가는데 원활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어 때문에 요즘에 불국어 시대라고 합니다. 국어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대학 입시에서 이게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서 이런 사실들을 누누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어의 시대가 도래했다. 물론 영어, 수학, 다른 과목 시대가 갔다는 뜻은 아니고요. 국어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책을 또한 쓰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국어 대입 수능 시험이 끝나면 그해 불수능이었다고 늘 말합니다. 근데 국어가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셔도 한 달쯤 되면 이게 희미해집니다. 국어 해야지. 근데 국어가 또 후순위로 밀리게 돼요. 이런 부분도 되게 안타까웠고, 국어를 후순위, 3순위로 놓는 순간 중요한 시간에 발목을 잡힌다. 이 부분을 내가 너무나 교육 현장에서 뼈저리게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도 이 책을 집필한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른 시기부터 우리 아이에게 국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독서와 더불어서 병행해 나가는 이 공부가 됐을 때 중요한 순간에 우리 아이 발목 잡히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집필 동기가 됩니다. 어쨌든 제가 제 머릿속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아니고 교육 현장에서 제가 여러 아이들 사례를 다 분석 종합해서 어찌 보면 종단 연구를 한 아이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은 그동안 저희가 그 책을 발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질의응답들을 모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엑기스가 되는 질문들을 모아서 선생님한테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좀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공부법, 독서, 독해력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더블북 출판사도요 목동에 있습니다. 목동 학원과 그 오피스텔에 있는데요. 주변에 보면 저희 애들 친구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다가 아이가 중학교 진학하게 되면 성적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학교 올라가서도 우등생이 되려면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학교 연계 학습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이 문제도 아주 깊은 그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공부하고 중학교 공부, 고등학교 공부는 교육과정상으로 보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계열성, 지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특히 초등 고학년이 이제 6학년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예비 중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그 초등학교 우등생이 중학교 가서 우등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유가 뭔가 아니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거였었어요. 제 결론은. 일단 대비하는 방법은 초등 6학년의 경우에 이 국어 책을 보시면 차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책도 보면 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의 국어 교과서의 차례, 또 중학교 1학년의 교과서 차례, 이걸 한번 놓고서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겹치는 게 있고 또 겹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학습이라는 것은 결국은 초등하고 중학교의 차이점은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초등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동떨어진 그 테마를 놓고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목록을 한번 정리하고 비교해서 빠진 부분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본 개념이나 지식을 정리해 나가는 방법도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연계학습에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교과서를 미리 받지 않습니까? 중학교 교과서. 그럴 때는 중학교 교과서를 펴놓고 차를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 있지? 이건 초등학교 때 어떤 내용들이네? 이런 거를 한번 보시고 교과서를 정독하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연계학습이라는 건 특별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교육과정이
지속성과 계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면은 초등하고 중학교에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치지 않은 부분은 미리 그거를 보고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초등학교 우등생이 중학교 우등생이 되는 방법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 됩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가고 초등과 중학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그 목록을 작성해서 한번 보고 준비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아이들 공부를 가이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 책에서 보면 프롤로그와 도입 일부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정답이라고 엄청 강조하셨는데요. 왜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건가요? 예, 사실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시면 또 어머님들도 아마 그 경험을 돌이켜 보시면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선생님 학교 가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공부가 이루어지는데 자기주도라는 건 스스로 자기가 공부할 내용을 내가 찾아서 조직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근데 이 자기주도 학습은 일상적인 생활 습관에서 길러져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방을 이제 어머님들이 보통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해본다든가, 그리고 책가방도 시간표 이런 것도 아이가 직접 해보게 하시고, 그리고 일정한 미션을 주세요. 심부름 같은 거 주세요. 세계 우등생들을 보면 다 집에서 심부름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기주도 학습 태도를 기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라, 이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은 혼자 자기가 뭘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공부는 끝입니다. 억지로 잔소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오래 못 가잖아요. 아마 어머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는 그 이유를 제가 강조한 것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책상에 앉게 하는 힘이 된다, 이런 점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혼공의 바탕이 된다. 그리고 의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없어지면 이 아이는 스스로 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이게 상식적인 말 같지만은 스스로 정말 내가 혼자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환경을 자꾸 만들어 주시고 그런 마음을 먹게 할 때 그거는 공부의 반 성공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 방법을 모르면 그때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되고, 또 무슨 공부가 필요한지 그때 보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자기주도 학습 태도가 길러지는 이 부분이 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 학습에 힘이 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의존적이 되면 공부 체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고요. 제 책에도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사례를 들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되고요. 여름방학이 끝나면 이제 2학기인데요. 아이가 학교 수업을 즐겁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기도 하고 또 공부를 선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국어 선행학습이 필요한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선행학습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저 선행학습하면 학원을 보내야 되고 뭔가 시간과 노력과 경제력을 들여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국어의 선행학습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논쟁도 물론 있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교과서를 2학기 올라가면 교과서를 새로 받잖아요. 그 교과서를 갖다 놓고 이게 넘겨보는 거예요. 아이하고 같이 넘겨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례를 보시고 목차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학습이라는 거는 그냥 교과서를 읽는 것, 교과서를 먼저 한번 보고 간다, 읽고 간다. 거기 뭐 중요한 문학적인 글도 있을 거고 물론 비문학적인 글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아이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뭐 쭉 읽어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차례를 넘겨보다가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을 먼저 읽어보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2학기 선행학습은 받은 교과서를 미리 보게 하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요즘 그 초등학생들은 사춘기가 좀 빠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고학년이 될수록 그러니까 5, 6학년이겠죠. 이렇게 되면 학원도 다니는 수도 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은 번아웃 되는 좀 친구들이 올까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초등학생은 하루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아,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유, 사실은 이게 번아웃 된다는 거는 일단 공부의 부담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공부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면 아이가 주체를 못 합니다. 공부 체력이 있고 정말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아주 승부욕이 강한, 성격이 강한 친구를 제외하고는 공부 부담은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를 봤었어요. 이제 초등에서 너무 많이 이 아이가 학습 부담으로 찌눌려가지고 중학교에 올라갔어요. 근데 원하는 중학교를 갔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다니던 학원도 안 다니고 또 무슨 학교 공부도 안 듣고 그냥 방 안에서만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고민 상담을 왔는데 보니까 번아웃 된 거예요, 이 아이가요.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너무 이제 공부시키는 건 좋아요. 좋은데 너무 부담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체력이 많이 소진돼가지고 그리고 중학교가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원하는 중학교로 갔으니까 그 다음 목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머님들이 조심하실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책의 대전제가 초등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국어 공부 로드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래도 내신만 그 신경을 쓸 시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넘어오면은 내신도 신경 써야 되고 수능 시험도 봐야 되고 하니까 거기까지 쭉 가려면 정말 공부 체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가면 체력이 없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초등 시절에 너무 과부하가 걸린 아이는 공부력이 떨어지는 건 정말 요즘 애들이 특히 많아요. 그 점을 좀 유념해 두시고 번아웃 된다는 건 너무너무 심각한 거니까 멘탈의 문제까지도 오해를 많이 봤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셔가지고 선행학습을 너무 짐지우지 마시고 차라리 초등학교에는 독서를 많이 하는 게 더 나아요. 애가 좋아하고 즐겁게 읽는 책을 좀 이렇게 더 유도하시고 아니면 여행도 데리고 다니시고 이러면서 장기적으로 체력이 좀 소진되지 않게 이끌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에 어느 정도가 공부 시간이 적절한가 이거는 또 객관적인 딱 법칙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한 2시간 정도가 적절하겠다. 근데 매일 2시간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 걸리면 그 다음날 4시간을 한다든가 이런 식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2시간을 정도를 딱 정해놓고 지속화 시킨다는 거, 지속시킨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습관화 시켜주시면 오히려 1시간을 해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대신에 내가 일단은 질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 성취욕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도의 공부라면은 1시간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그 서두에 수능에서 국어가 발목을 잡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아직 초등학생인데 벌써 뭐 수능 국어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주실 뭐 답이 있나요? 네, 지금부터 사실은 수능이라는 그 아주 어마어마한 단어를 아이한테 주입시키는 거는 애도 뭐 실감을 못 하겠죠. 그렇지만 이 공부라는 건 어차피 그 초등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로 가서 대학으로 지나가잖아요. 이럴 때는 전체 로드맵을 대학 입시 전까지의 전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아이 지도에도 그렇고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일단 초등이기 때문에 수능과는 무관하다. 뭐 이런 식의 사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현명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든지 초등에서 중학으로 가고 중학 고등학교로 가니까 모든 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연관된 사고를 하시면은 이 초등의 수능 공부를 그냥 수능이라는 말은 쏙 빼더라도 그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수능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에는 독서를 다양한 그 영역의 독서를 시키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 국어로 오면은 이게 특히 이제 비문학이라는 그 영역의 경우에는 영역이 되게 확장이 돼요.
예를 들면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눠져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영역의 독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히 비문학 이제 독서라고 하죠. 비문학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고 아이가 문제를 못 풀어내요. 그거는 다양한 영역의 독서가 만약 뒷받침이 됐다면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수능이라는 말을 그냥 압박적으로 주지 마시고 일단은 다양한 영역의 독서를 좀 시키시면서 그리고 일단 더 중요한 건 학교 교과목 수업이에요. 그 학교 교과목은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가 꼭 습득해야 될 그 학습 내용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소홀히 하고 다른 거 한다? 이건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 내용을 확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소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불어서 그거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독서를 이렇게 유도하는 거. 그렇다고 너무 수능이니까 이거 수능에 꼭 나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면은 애가 겁에 질려가지고요. 오히려 더 역작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이렇게 비중을 잘 균형 있게 맞춰서 이렇게 아이를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능은 초등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른 시기부터 국어 공부가 되면은 그게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아주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고등학교 가서 나 할 거야. 수능 그때부터 나오니까 이때는 벌써 늦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차라리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서 쌓아 나가면 그게 오히려 고등학교 가서 편하게 스트레스 없이 그런 아이들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국어 1등급을 만난 아이들을 보면은 일단 지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지속성. 그리고 자기주도성. 그것도 어렵죠. 근데 그게 됐기 때문에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기주도성이 그 태도가 확립이 되면 뭐 그냥 앉아서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독서건 공부건 뭐 문제풀이건 다 되는 거예요. 자기주도성, 지속성.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공부의 매개라는 핵심이라는 것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 예, 선생님께서 계속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압구정고등학교 국어교사를 계실 때 그 제자가 지금 K-팝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이름을 밝히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 친구가 나름대로 학교 다닐 때 어떤 특징들이 좀 있었나요? 예, 지금도 새삼스럽게 그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니까 가슴이 좀 벅차네요. 사실은, 그냥 마음 같아서는 이름을 확 밝히고 싶지만, 뭐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2 때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전학을 왔는데 이 학생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제 어느 기획사에서 이제 데뷔 준비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잠도 많이 못 자고 당연히 뭐 학교 와서는 수업 잘 들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 학생을 제가 또 특별하게 좀 케어를 했는데 방법은 제가 그랬어요. 워낙 목표의식이 강하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느 날 그냥 그 번개 습격 그 소속사를 제가 찾아갔어요, 사실은. 되게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근데 갔더니 눈이 막 초롱초롱한 거예요, 이 녀석이. 학교에서는 그렇게 매기었던 애가 근데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 이게 애가 완전히 다이나믹해진 거예요. 에너자이저가 되고. 그래서 일단 데뷔를 해야 된다는 강한 목표의식.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물론 이제 소속사에서 다 큰 틀은 주지만 내가 뭘 해야 되지 여기서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건 자기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안심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제 믿고 이제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언은 야, 너 그래도 국어하고 영어는 놓지 말고 열심히 해라. 왜? 국어는 네가 가사 쓰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영어는 네 글로벌화 되는데 네가 도움이 된다. 이제 그 얘기는 제가 해줬죠.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는 꼭 해라라고 제가 늘 당부했었는데 어쨌든 그 녀석이 자기주도성 또 목표의식 이게 강하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정말 모범이 됐구나, 저 녀석이. 지금 전 세계인이 저보다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녀석이어서 제가 지금 뿌듯합니다. 언젠가 인연이 되면은 옛날 얘기 나눌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누군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계신 K-pop 월드스타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여기서 보니까 그 재능, 혹시 그 재능, 초등학생 때나 뭐 중학생 어떤 재능들을 어떻게 뭐 살릴 만한 그런 좀 뭐 그런 게 중요한가요? 그죠? 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이제 고등학교 얘기 들어보면 문이과로 예전에 나눴잖아요. 근데 지금은 통폐합 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가지만, 그 나누는 이유도 아이들 성향에 맞게, 소질과 적성에 맞게 이렇게 진로를 열어주기 위한 그 작업이었는데, 그 과정도. 근데 애들 이렇게 보면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은 특히 보면 제가 이제 조카도 보고 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이나 이런 도서관에 들어가 보면은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책을 이렇게 골라 읽어요, 보면은. 그래서, 아, 이게 저게 소질이 아닐까. 물론 이제 검사지 같은 게 있잖아요. 검사지 같은 건 물론 있지만은, 그거보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성향과 뭐에 관심을 가지고 뭐에 즐거워하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 그게 소질로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뭐 전문적인 심리학자, 발달 심리학자는 아니지만은, 아이들 발달 단계에서 뭔가 집중하는 그 부분, 요게 뭔가 어느 영역인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이 녀석은 서점에 데리고 가면은 일단 뭐 과학 서적에 예를 들어 과학 서적에 이렇게 관심을 보여서 늘 그 책을 뽑아요. 그리고 그 녀석이 잘하더니 고등학교 가서도 그쪽으로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 녀석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민사고를 들어간 녀석인데요. 그리고 이제 민사고 졸업을 하고 해외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 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 전공을 마치고 이제 능력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소질인 것 같아요. 소질이라는 것은 아이가 보이는 어떤 성향, 또 그래서 집중하는 것이 뭐냐, 영역이 뭐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제 검사지로만 판단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은 이제 눈여겨 보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고르지, 무엇에 집중하지, 뭘 즐거워하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길로 이렇게 길을 터주시면 그게 아이의 소질과 성향, 적성이 개발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소에 그 관심 있고 이런 거에 관찰을 좀 해서 그 소질을 재능으로 좀 하고 또 원하는 학과라든지 뭐 진로라든지 이런 걸로 좀 키워달라는 그런 그렇게 얘기신 것 연결이 같네요. 되죠. 예.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도치맘님들은 독서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어요. 그래서 평소에 책도 많이 사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방송도 시청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와 국어 공부는 어떻게 연계시켜야 할까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으면 진짜 중고등학교 가서 국어를 잘합니까? 그것도 지금 단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공부나 교육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다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 이거다라고 답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경험칙을 한번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제가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 아이였는데 첫 시험에 딱 72점을 받았어요, 국어를.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어머님이 이제 어머님으로부터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쌤, 우리 아이 초등, 중학교 때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왜 점수가 72점인가요? 아마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난감해가지고 그렇게 딱 치고 들어오시니까 그 당시로서는 답변을 사실은 정확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여기 좀 아까 질문 올라온 거 잠깐요. 만화도 괜찮습니다. 만화도 좋은 학습 도구고요. 사실은 문자만이 그 모든 공부 자료가 아니고요. 그림을 통한 연상, 또 이해 표현력, 더불어 창의력까지 생기기 때문에 그게 공부에 흥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만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 다음 분 어법 문법 공부.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 예비 중1은 자유학기제가 돼가지고 그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는 어차피 그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어법이나 문법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교과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예비 중1이나 예비 고1 때 문법의 그 기본을 한번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짧은 그 물음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예. 예,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질문에 답하느라고 예. 예. 아, 72점. 독서와 성적과의 상관관계,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툴어요. 죄송합니다. 독서와 성적과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깊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어떻게 독서와 연결시키냐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72점을 맞았는데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떤 답을 줘야 되지? 그래서 아이를 불러가지고 상담을 해보니까 제가 헤매고 있는 거 눈치채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가 책을 너무 많이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독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양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 녀석은. 그러니까 독서를 하되 독해 독서가 된 게 아니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적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독서량이 많다고 해서 성적이 나온다고 이렇게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집에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책장에 자기 방에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넘기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가능한 책을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한 권이라도 깊이 있게 읽게 하는 습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넘기는 식의 독서가 되면은 독해가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권이라도 깊이 있게 아주 시간을 많이 써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중고등학교 가서 국어를 잘한다는 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냥 넘기는 식의 독서가 되면은 성적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헤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그 주변에 보면 아이가 아까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 중에 아이가 책을 너무 빨리 읽어서 이제 걱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천천히 읽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게 천천히 읽어도 괜찮은 건가요? 예, 사실은 독서는 독서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텐데 독서의 방법은 그냥 빨리 읽을 때는 그냥 휙 읽어도 되고요. 그런데 또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은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또 빨리 읽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슬로우 리딩이라는 제가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일본 사람 이제 하시모토 다케시라는 그분이 그 슬로우 리딩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언젠가 읽어보니까 거기서 한 가지 내가 어떤 힌트를 받았어요. 이 공부라는 거는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여러 권을 봐야 공부가 되는 건 아니구나. 한 권을 가지고서도 이게 공부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교육의 핵심은 슬로우 리딩이라는 것은 일단 책 한 권을 그게 소설이었어요. 사실은 은수저라는 소설이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한 6년을 썼다는 거예요. 그 한 권을 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했죠. 이게 뭐야? 그게 지식이 쌓아져? 공부가 돼? 근데 그런 식의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일본에 나가서 아주 유수한 리더가 됐다는 그 결과가 보도돼가지고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되 빨리 읽는 것은 제가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요. 그래서 일단 책을 읽을 때 천천히 읽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게으름을 피우면서 읽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문장 하나에 의미를 숨겨져 있는 의미를 또 캐내고 이러고 또 어휘 같은 거 나오면 모르는 것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런 식의 독서가 되다 보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주 느리게 책을 읽는 아이가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아이가 왜 느리게 읽는지 이게 사실은 1차적인 문해력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난독인지 이런 게 아니라면은 아예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구절에 꽂혔다면 그걸 생각하면서 읽는 그 순간에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그 부분만 없다면 괜찮습니다.
자, 이제, 요즘에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요. 네, 현실이 그렇듯이 꼬맹이들이 책을 넘기는데 책장을 넘기지 않고 손으로 터치했는데 폰이 안 넘어가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런 우스개 장면도 저희가 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의해서 독서 시간이 많이 저해되다 보니 초등학생은 그나마 읽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독서 시간이 이제 계속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지속적으로 독서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독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늘 바라는 게 우리 아이 책을 많이 읽어야 뭐가 지식도 쌓이고 뭔가 책을 많이 일단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을 많이 읽는 아이를 보면 내가 무릇하시죠. 예, 어쨌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 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우리 교육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게 고등학교에 올라온 아이들은 전혀 사실은 독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왜? 학과 공부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리고 아주 궁여지책으로 학교에서 그 독서 목록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부에 이제 올리기 위해서, 뭐, 한 학기에 2권, 뭐, 끽끽해야 뭐, 한 학년에 4권 정도 읽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형식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아니면 뭐, 그것도 뭐 학원에다 맡기는 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를 들어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독서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살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그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아이들에게 독서를 권유했냐면요. 교과서와 연계된 독서를 해라. 그건 뭐냐면 우리 이 교과목 여러 개잖아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뭐 기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각 교과마다의 중요한 그 내용이 물론 있지만 그 뒤에 보면은 거기에 실린 그 쪽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읽어보기 아니면은 보충 자료로 더 읽기 아주 자료나 책을 소개한 게 있어요. 최소한 그런 걸 읽는 거예요. 그런 뭐죠? 공부와 동떨어진 독서 따로 공부 따로 이 따로 국밥이 되는 게 아니라 독서와 공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와 연관된 독서를 하면 이게 학교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성적에도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근데 이게 애들이 이걸 잘 못해요. 그리고 교과서와 연계된 독서가 뭐지?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립도 사실은 없어요. 그거는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이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사실은 않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올라와서 독서가 힘들어지는 현실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교과서와 연관된 아니면 쪽글을 읽어도 괜찮아요. 쪽글 이게 짧은 글이죠. 일단 우리가 독서하면은 이렇게 단행본으로 된 책 하나를 읽는 그 부담 속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짧은 글을 영역별로 뭐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쪽글을 꾸준히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대학 이제 수능 시험에서 그 교육방송 연계교재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비문학 글이 영역별로 쫙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한 편씩 길이 길지도 않아요. 한 20개 패러그래프 정도 많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 이내거든요. 그 주제별로 그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독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책 한 권을 딱 갖다 놓고 앉아서 야 시작 이게 아니라 쪽글 짤막한 글이라도 읽어두면 그게 교과와 연계된 독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 독서 부담이 줄어들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교과서와 연계된 독서를 하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얼마 전에 선생님 저자 강연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 좀 집안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서울대 의대를, 진학해서 지금은 서울 최고의 흉부외과 십장 의사로서 한 제자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부모님들한테 들려드릴 얘기가 있으면 좀. 예, 사실은 제가 이
대면으로나 물론 이게 이제 비대면도 다 별 차이가 없겠지만 그 아이 하나만 그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도 초등, 중, 고 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스토리가 많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아이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봐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하고 멀지 않아서 이 녀석이 이제 고등학교 딱 왔는데 저희 반이 된 거예요. 고1 때. 그래서 아 이거 좀 인연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녀석을 만나서 내심 반가웠는데 웬걸요 이게 수업 끝나고 어느 날 나왔더니 그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반에 아이고 수업 태도가 별로 안 좋은데 어찌 된 거야 뭐 이랬더니 저도 그냥 관찰을 했죠. 근데 그 학생이 강북의 그 일반계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를 이제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왔는데 이 녀석이 중학교 때 서울과학고를 시험을 봤다가 떨어진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공부를 이제 중학교 때 잘했죠. 근데 이제 일단 목표한 고등학교 떨어지다 보니까 하여튼 주눅이 든 거예요. 그리고 막 약간 멘탈도 막 예민해지고 이래가지고 일반계 고등학교, 그것도 강북에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왔는데 굉장히 막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그 녀석은 4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다가 속마음을 제가 다 읽었어요. 그리고 걔한테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너가 중학교 때 거는 이제 잊어라. 잊고 지금 고등학교 왔으니까 네가 지금 살 길은 여기에 적응하는 길밖에 없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비우고 시작하자.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케어를 해주겠다. 근데 사실은 편애한 건 아니거든요.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방과 후에 내려오게 해서 이제 질문 노트를 제가 만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어는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하고 영어 쌤들도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을 활용하는 방법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은 아주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3년 내내 그 질문 노트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게 실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한민국 나름대로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그 의과대학에 해서 지금은 아주 흉부외과에 나름대로 그 커리어가 아주 한 심장수술 한 1000회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베테랑이 됐죠. 지금은 자기 그 일에도 만족을 하고 사실은 성격이 되게 소심한 아이였는데 그 매일 메스 잡고 피를 보는 그런 그 흉부외과를 택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게 제가 맞대요, 적성에. 사실 담배도 안 피거든요, 그 학생이. 술도 안 마시다가 최근에 제가 만났는데 술은 이제 마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아이를 보면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어떤 입시의 문턱에서 한번 좌절을 했다가 다시 그 가이드를 잘 받아가지고 자기의 잠재 역량을 이렇게 키웠어요. 그 아이의 그 인생 모토가 이거예요. 꾸준한 노력을 실력이라 부른다. 이게 그 아이의 지금 두 아이의 아빠가 됐지만은 저는 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노력을 실력이라고 그렇게 등가화시킨 이 아이의 그 지적인 그 어떤 성숙도 이런 것들이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저는. 인성적으로도 됐구나, 얘가. 그러니까 너가 인수를 베푸는 의사가 됐구나, 라고 너무 지금 기분이 좋고 흐뭇합니다. 그 아이를 제가 지켜보면서, 이게,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도성을 갖게 하거나 지속적인 공부 습관을 들이게 한다는 것은 무지무지 힘든 일인데 어떤 계기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계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게 잠재력을 확 업시킬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만남이면 되게 행운이겠죠? 여러분, 그 도치의 어머님들의 그 회원님들의 자녀들도 일단은 학교 선생님들을 중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학교에서 일단 하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훌륭한 제자님을 두셨네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책에 국어 1등급의 비밀에서 독해력을 엄청 강조하셨더라고요. 다른 책에는 제가 보니까 거의 없는 테마이고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이 독해. 그러니까 책에서 독해력을 강조하셨는데 독해력이 지금 왜 필요할까요? 예, 독해력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서와 독해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서는
정말 마음 편하게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취미로 그냥 읽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지식을 얻거나 정보를 얻으려면 이제 뭐 정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독해는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의미까지 캐내야 되고 또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독해력이 없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다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면 더 이제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게 독해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리고 모든 문제가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대입 수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부터 이른 시기부터 이 독해력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왜 중요하냐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은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수능 제가 이제 고등학교 주로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 아직 멀었어. 아직 수능 얘기할 때 아니거든. 이러시면 이제 사실은 요즘은 늦어요. 사실은 초등부터 이게 수능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셔야 되거든요. 자, 수능 영역에 출제되는 그 영역은 화법, 작문, 문법,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이라는 게 독서거든요. 굉장히 넓어져요, 영역이요.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 영역이 영어도 그렇잖아요. 뭐 어휘 따로, 뭐 문법 따로, 독해 따로 이렇게 되잖아요. 듣기 따로. 이게 따로따로 나눠지는 세분화된 거를 생각해 보면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해력이라는 것은 이런 시기부터 이렇게 쭉 시작하고 이제 고등학교 와서 완성이 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어차피 봐야 되니까 시험에서 1등급을 맞고 이러면 이제 일단은 거기까지가 이제 파이널 골이에요. 그렇다면 이 독해력이 문제 해결, 특히 이제 성적을 잘 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을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을 보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능의 경우는 보통 45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요즘에 이제 공통 과목으로 독서하고 문학이 한 34문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화법과 작문이 한 11문제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들도 11문제. 총 45문제를 80분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풀어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지문이 좀 난해하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독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독해력을 업을 시킨다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을 더 키운다는 거,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오게 한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수능 시험을 잘 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자꾸 이제 모든 공부를 점수하고 뭐 이런 입시하고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거 좀 죄송하지만 그게 또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책을 쓴 목적도 어떻게 보면 국어를 좀 잘해서 얘한테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아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독해력을 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와 함께 좀 즐겁게죠. 독해력을 향상하고 어휘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은 하는 일이 즐겁다면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즐겁기 때문에 한다면 지속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 해피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아주 그냥 뭔가 하나를 아주 진득하게 해나가는 이 성향이 아이들에게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일수록 그러한 그 습관을 들여주고 즐거움을 아주 지속적으로 갖게 해주는데 어머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이를 이끌어 주시면 고등학교 와서 공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 그냥 계속 이어가는 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초등 시절에 제가 이제 고민하고 애들하고도 이제 한번 시행해 본 건데요. 우선은 즐거워야 된다는 게 뭘 해야 즐겁지? 이 아이들에게 동시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책
177페이지 쪽에 좀 들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동시를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그걸 아이하고 함께 읽든가 아이를 먼저 읽히게 한다든가 또 그래서 이제 먼저 읽고 나서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 작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봄 10이라는 작품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짧은 동시에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시멘트, 도토리, 가을, 새싹, 설렘, 참나무, 엄마, 찬란, 낙엽, 다람쥐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건 다 일상어들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단어들도 사실은 개념 정립은 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면은 이런 단어를 이게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이해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걸 한번 써보게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뒤져서 어디 자료 뒤져가 사전을 보든 아니면 네이버 뒤지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엄마가 또 설명해 주는 거죠. 일단 동시 속에서 어휘를 한번 이렇게 골라보고 또 읽고 나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 같아?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아주 쉬운 아주 아이가 부담 없이 동시를 읽으면서 그 어휘력과 나름대로 독해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건 한번 실험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동시라는 그 장르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궁극적인 거는 본인이 동시를 써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독해라는 것은 그냥 읽고 내용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항목에 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일단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건 동시도 좋다. 그리고 일단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아이가 조금 더 알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이와 함께 호흡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그런 애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 녀석이 동시짓기를 하니까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매일 한 편씩. 와, 그래서 어린 아이일수록 조그만 결과물이라도 거기다 칭찬을 막 주면 아이가 크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식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독해력을 아주 스페셜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거구나. 어머님들이 부지런하시면 돼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도치맘의 회원님들은 전부 다 그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로 딜리전트 하시고 아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많으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아이는 저기였어요. 7살이었어요. 7살이요. 취학 전이었죠. 7살 정도면은 요즘에는 애들이 언어 표현 능력도 대단하잖아요. 왜냐면 드라마 보잖아요, 애들이요. 드라마도 보고 뭐 이게 스마트폰 하나 하면서 또 막 하잖아요. 근데도 그 아이가 근데 사실은 스마트폰을 많이 안 해요. 그 녀석은. 그리고 아예 습관을 그렇게 들였어요. 근데 애가 그 쓰고서 칭찬받는 게 너무 이게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일 한 편씩 쓰고 있어요. 네, 이게 아까 몇 살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취학 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초등학교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학교에서 뭐 이렇게 글쓰기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상을 타는 거예요, 그 녀석이. 더 신이 나는 거죠. 더 상승작용이 되고, 더 성취욕이 느껴지고, 계속 칭찬이 막 쌓이니까 이게, 이 녀석이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더불어서 읽게 되고, 또 책을 많이 읽었다고 칭찬받고 상도 타니까 쓰기와 읽기가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지금 이제 4학년 됐거든요. 아주 또래 애들보다는 생각도 깊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젠틀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댓글도 나왔지만은 그 동시를 통해서 애들 그 정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또 다양한 언어들, 시적인 언어 표현들도 배우고 그리고 동시가 아무래도 좀 간결하고 짧은 시이다 보니까 또 그 쉽게 습득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로 통해서 작은 성공을 맛보니까 또 재밌어지고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 뭐 여기서 이제 독해 고수란 말이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럼 뭐 만드는 또 독해 전략이 좀 따로 있을까요, 선생님? 예, 이게 이제 독해 부분에서 독해 고수가 되는 거 이제 우리가 고수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고수라는 거는 고급스러운 단계라고 제가 파악이 되는데 독해 고수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글이라도 애들한테 읽혀보면요. 똑같은 내용의 책을 읽혀도 이제 물어봅니다. 확인해보면 아주 유창하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생각까지 넣어가지고 말하는 거 깜짝 놀랐는데 또 반면에 어떤 친구는 단어 몇 개 던져요. 그리고 우물거리고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왜 이유가 이렇게 이런 결과 왜 이렇게 다른 거지? 생각해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였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글을 읽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글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게 독해라는 것은 고수가 된다는 것은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요. 이게 너무 자극적인 언어를 썼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느냐. 사실은 전략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요즘에 막 코로나 시대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임 제가 이제 뉴스에서 그거 들은 이야기인데요. 전임 그 질본총장님이 그 나름대로 박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잘했다고 하는 그 원칙이 뭐냐면 세 가지 원칙을 세웠대요. 처음엔 진단, 그 다음에 처방, 그 다음 처방을 내려야 이제 치료를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코로나 그 팬데믹 시대에 그 나름대로 K 방역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거 제가 뉴스에서 들은 거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이제 평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걸 공부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진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 고1 담임을 받은 그 서울의대 가서 그 친구도 진단이 아마 먼저 없었다면은 가이드를 올바로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진단을 먼저 하시고 우리 아이 성향이 어떠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왜 자기 이부자리 정리 안 하고 왜 가방도 왜 엄마가 꼭 챙겨줘야 되지? 뭐 이런 진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진단이 돼야만 처방이 나오겠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국어가 부족한데 국어 중에서 어휘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나 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그 치료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단과 처방과 치료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딱 맞았을 때 사실은 독해 고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전략이라고 보고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전에 우리가 뭐 기성세대들 보면은 주먹구구식으로 많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고급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이게 전략이 꼭 필요해야 돼요. 전략이 수반돼야만이 한 단계 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수능형을 예를 들어 보면은 1등급 맞는 아이들은 독특한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무조건 많이 풀지 않습니다. 양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를 아주 확실하게 다져요. 그게 학교 교육, 학교 공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일단요. 그게 학교 성적 잘 나오겠죠. 근데 2등급 맞는 애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요. 많이 푸는데 양으로 승부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문제를 못 잡아서 2등급. 2등급 맞는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한 그 정성 점수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1등급 맞는 애들은 그거 플러스 정보를 변형하고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1등급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수능 시험이 너무 불수능이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거는 독해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독해 능력을 테스트할 때 똑같은 문제를 주면 누구나가 다 변별력이 없으니까 변별력 있는 문제 한두 문제 주거든요. 그 문제를 풀어내는 친구들이 바로 나름대로의 관점, 그 다음에 어떤 엮어 읽기, 근데 주제 통합적 사고, 이런 사고 네트워킹이 잘 된 친구들이 1등급을 맞더라고요. 그냥 문제만 양으로 많이 풀고 이건 2등급에서 그쳐요, 진짜요. 예, 그래서 독해 고수로가 되는 그 전략은 기본적으로 일단 읽기하고 쓰기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특히 초등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시 읽기 있잖아요. 그건 독해 편이긴 하지만 그거 독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정서를 교감해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쓰게 만드는 거야. 그랬을 때 읽기하고 쓰기가 병행이 되면서 쓰기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독해 능력이 늘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이제 수능 경험을 말씀드리면, 수능 출제 검토를 제가 들어가고 또 교육청 모의고사도 출제한 경험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 문제 출제할 때는 그런 간단해요. 일단 지문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문 선정이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 문제 출제할 거리가 있는 지문을 찾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문 글을 읽을 때에도 그냥 막 어떤 뭐 수사학적인 기교나 이런 거보다도 뭔가 거리가 있는 거, 근데 정보량이 많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정보 똑같은 내용을 어떤 말로 변형해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점이 여러 개 나타나는 거라든가.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름대로의 독해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쓰기하고 읽기가 병행이 돼야 된다. 이 말을 조금 더 부연해 드리면, 일단은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책을 하나 뚝 주고, 읽어. 그 다음에 내용 요약해봐. 그 다음에 모르는 어휘 정리해봐. 그 다음에 주제 정리해봐.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독해예요. 예전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엔 이렇게 갑니다. 예를 들어 주제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짤막한 거라도 2개를 주거든요. 그 주제 통합적인 사고를 먼저 해요. 그리고 주제를 어떤 특정 주제, 예를 들면 우정이라는 주제를 줬다 그러면은 그걸 막 서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토의해보고 토론해보고 또 디베이트까지 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주제를 먼저 탐색했으니까 그 지식이 나름대로 쌓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주제에 어울리는 그 책을 하나 이렇게 선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 읽기가 더 수월하겠죠. 처음부터 그냥 띡 책만 읽으라고 주는 것보다 미리 주제 통합적인 면에서 주제를 서칭해보고 또 나름대로 정보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엮어읽기, 정보의 엮어읽기에 관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책을 읽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주제 통합이고 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가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아이들에게 줍니다. 너 사랑이라는 주제로 글을 한번 써봐. 그럼 아이들 잘 쓰겠나요? 어려워요. 그러면 사랑을 좀 더 좁혀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개요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처음을 어떻게 쓰고 중간 어떻게 쓰고 끝을 어떻게 쓸까. 그래놓고 이제 거기다가 서브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줘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일단 작업을 해놓고 살을 붙여가지고 글을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주제, 특히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내 생각을 넣어서 한번 얼개를 짜가지고 써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진 책을 접했어요, 내가. 그러면 이해가 더 빨라지겠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개요를 먼저 짜서 살을 붙여서 내가 써보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쓰기하고 읽기의 통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 고수로 가는 길에는 전략이 필요한데 일단은 자기만의 전략이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성공했던 케이스를 지금 말씀드린 2가지를 제 책에다 다 잘 담아놨어요. 그 부분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예, 잠깐 여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수능 국어 등급 잘 받을까요? 어릴 때 독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독서의 질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물론 그냥 많이만 읽는데 만족해가지고 넘기기만 한 독서는 사실은 상관관계가 별로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릴 때 독서만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수능국어 등급을 받을 수는 물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내용을 좀 이렇게 깊이 따져가면서 읽는 습관,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그 책을 읽었지만 그걸 통합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말해보고 또 정리하는 그런 습관이 된 학생. 이러면 수능국어 등급 잘 받아요. 그런 친구들은. 근데 단지 많이만 읽은 다도광, 형식적인 다도광은 사실은 수능국어 등급에 그렇게
밀착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 점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은, 일단, 주제 확장적인 그 독해 전략, 그리고 엮어 읽기,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글을 써보는 것, 또 읽기와 쓰기를 병행하는 것, 이것이, 독해 고수로 만드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제 책에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책을 보시고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기 전에 좀 그 더치맘 회원님들의 좀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아니면 뭐, 예, 좀 예. 기다려. 예, 더치맘님들 좀 질문을 좀 주시면 또 질문, 네. 아유, 여기 보니까 댓글에 막 동의하는 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독해 전략. 아, 예, 여기 질문 들어왔습니다. 어휘력이 한자어로 예, 꼭 필요한가요? 네네. 사실은 우리 중요한 어휘는 다 한자어로 되어 있거든요. 사전 뒤져보시면 7, 80%가 개념어는 다 한자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공부하면은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하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글을 읽는 과정 속에서 모르는 어휘가 나오잖아요.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그 뜻을 써나가면서 이렇게 문장 속에서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자어도 중요한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질문, 초등학생 독해, 독서 논술 문제집.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생은 그저 문제집을, 보통 이제 어머님들은 마음이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문제집을 풀어서 동그라미 받았느냐, 틀렸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아웃풋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성급하신 것 같고,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책을 읽게 해서 서로 이제 아이의 생각을 이렇게 나누면서 점검해보는 이런 식의 독서를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문제집은 사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풀리지 않아도, 물론 상대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은 문제집만 또 들이다 푼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 또 1등급 맞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빈약한 독서가 돼가지고 문제만 너무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대책이 없어요.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과학이나 기술 지문 같은 거 보시면요. 거의 대학 1학년 전공 교양 과목 수준이에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초등부터 문제집 푸는 거는 제가 권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그 다음 질문은 국어 문제집 정답풀이 정답률이 100%에 가까운 레벨이 나오나? 질문이 넘어가 버렸네요. 아니, 뭐 조금 틀려도 난이도를 좀 높이는 게 나을지요. 아, 네. 예. 예,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한 단계 높여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초등 5학년이다 그러면 뭐 초등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떤 아이를 봤냐면요. 이 녀석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와, 이 녀석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를 들이댔더니 다 풀어내요. 놀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녀석도 너무 공부에 지쳐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공부 안 됐어요.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아이였는데 7세 아이들은 어떻게 국어를 접해야 할까요? 예비 초등인데 마음이 조급해요. 일단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거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취약전이잖아요. 7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동시 같은 거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독해로 이어가지고 그리고 단지 국어 공부를 문제를 잘 푸는 게 국어 공부가 아니거든요. 가능한 초등이나 취약전에는 생각을 누가 더 넓게 하고 이 사고 네트워킹을 좀 이런 열어주는 쪽으로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문제 안 풀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또 뭘 모르고 하는 소리네 이럴지 모르지만 예, 그 다음에요. 책을 빨리만 읽으려고 아까 이제 빨리 읽으려고 하는 그 얘기 있었죠. 대충 본다, 정독. 이거는요, 어찌 보면은 아이들의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한 단락이나 한 챕터를 읽고 나서 아예 물어보세요.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빨리 넘기는 그 강박감에서 좀 벗어나게 하시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빨리 넘기려고 어쨌든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그냥 질문에 답을 못하고 넘어간 것들이 있는데요. 예, 그것 아까 정답률 100%. 예, 그 다음에 이야기 책을 읽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일권을 여러 번 읽는 것.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링컨식 독서법. 한 권 가지고 뭐 수십 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읽을 때마다 다른 의미를 캐내잖아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 책을 읽은 내용에 대해 얘기를, 예, 좋습니다. 꼭 반드시 하셔야 돼요. 특히 초등 저학년이나 취약전 아이들은 꼭 해주세요. 그럼 좋아요. 그리고 비문학과 논픽션을 거부하는 아이는 어떻게 처방. 이거는 아이가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일단은 성급하게 재미없는 걸 자꾸 들이대지 마시고 재미있어 하는 부분을 먼저 뭔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문학적인 것도 괜찮아요. 이 초등 저학년이나 이때는 사실은 동화책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상상력의 나를 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부하는 아이 처방을 지금부터 하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거 먼저 확인하셔가지고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7세 아이 아까 국어 접하기 예비 초등. 예,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를 국어 성적 점수를 먼저 생각하셔서 그래요. 그래야 마음이 이게 급해지는 거거든요. 일단 좋아하는 책을 읽게 하는데 그쪽으로 더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초3 어린이 신문 잡지 글을 자주 접하게 해주는 게,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신문은 검증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래 아이들의 정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좋습니다, 이 글은. 네, 책을 빨리만 읽으려, 이건 아까 정독. 정독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 책부터 읽고서 넘어가지 말고 거기서 스톱시키시고 같이 이해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책 읽고 퀴즈 문제 푸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지막, 예, 이건데, 예, 그 퀴즈, 그것도 괜찮아요. 지식을 쌓는 거니까요. 초1 혼자 책 안 읽으려고. 초1은 당연히 안 읽죠. 요즘에 또 스마트폰 많이 또 길들여져 있잖아요. 이때는 어머님이 가이드 독서 해야 돼요. 가이드. 반드시. 그 대신에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하나, 엄마가 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타협을 하세요. 이런 내용도 제가 Q&A 제 책에다 실려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 부분. 어쨌든 초등 부모님들은 초등 파트에 집중하셔도 되고요. 저희 책이 초, 중, 고 다 되어 있거든요. 전체 로드맵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혹시 어머님들은 중학교 부분 보셔도 되고요. 또 우리 아이 고등학교 분들은 고등학교 보셔도 되는데 가능한 초등 어머님들은 초중고를 다 일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아이를 끝까지 그 일관되게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독서력은 꼭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독서력을 쓰는 것은 독해력과 표현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꼭보다 더 즐겁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이것도 제 Q&A에 있으니까 거기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독 추천 중, 예, 자꾸 필독 추천이라는 이런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책은 선정하는 게 선생님들이 주로 학교에서는 선정하시니까 나름대로 전문가시잖아요. 그리고 교과와 연관된 도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추천 도서는 굉장히 그 우량 도서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세 독서 토론 논술학원, 예,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이거든요, 사실. 근데 7세는 이제 취학 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 학원에 대한 학원과에 이런 것만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얘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어느 학원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냐면요. 일단 아이를 어떤 문제 풀어서 점수를 확인하는 그런 학원보다 그냥 생각을 좀 넓히면서 표현과 이해를 좀 업시켜주는 그런 학원은 괜찮아요. 그런 학원 제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데 논술학원, 또 논술학원하고 책 읽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 논술학원을 보내시는 게 초등 어머님들께서는 논술학원이 사고력 확장하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쓰게 해주고 디베이트하고 하니까 사고력과 표현력을 업시키는 건 좋은데 근데 목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 내가 왜 논술학원 보내지? 뭐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국어 역량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 거하고 또 논술이라는 거 쓰고 토론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별개니까 병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독서 어느 정도 하는데 글쓰기를 힘들어 하는데 글쓰기 연습만. 지금, 그리고 독서는 일단 읽는 거하고 쓰는 건 별개이긴 하지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책을 이제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하는 그 정도. 그리고 글쓰기 힘들어하는 거는 당연하죠,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긴 글보다도 이때는 좀 짧은 글을 읽게. 그리고 사실은 동화책 같은 게 되게 좋아요. 이때부터 막 비문학 글을 읽힌다는 건 좀 어렵잖아요. 이제 한 초등 고학년 정도 올라가면은 모르지만 초등 저학년의 부모님이시라면은 초2라고 했으니까요. 너무 급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는 독서대로 그냥 하되 흥미를 잃지 않게 이끌어 주시고 당연히 독후감 쓰라고 어머니들은 주문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보기보다. 그럴 때는 이게 유도장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한번 앞부분에 한 문장을 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아이가 써보게 하고 그 대신에 많이 하지 말고요. 전체 글을 욕심내서 하지 마시고 한 챕터 정도만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늘려가면 되거든요. 아직 초2기 때문에 독서나 쓰기에 이게 질려버리게 하는 이건 진짜 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독후 활동이나 연계 독서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리고 학교 교과서 구성도 그렇고요. 시험 문제도 독후 활동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계 독서는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게 되게 힘을 발휘하게 돼요. 왜냐하면 초등하고 중학교는 교과서 내용만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평가 도구가 그게밖에 없거든요. 텍스트가.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교과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연계 독서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 계속 읽기.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하고 타협을 하세요. 아이가 한 권 서점에 만일에 가면 아이가 원하는 거 한 권 사게 하고 아니면 엄마가 하는 거 이렇게 잘 타협해 하셔가지고 예 일단은 좋아하는 책은 읽게 하시는 거 괜찮아요. 국어는 수능 몇 년 선행이 이상적일까요? 수능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은 그냥 다양한 독서하고 쓰고 읽기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중학교에 가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 지식은 그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예비고일 때 잘 하셔야 돼요. 예비고일 한 2, 3개월 그 부분에서 고등학교 수능과 관련된 개념을 그때 튼튼하게 기초를 닦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펑크가 나버리면 굉장히 고생하고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비고일 때 그때 하셔도 되고 이 부분도 제 책에 자세하게 단계별로 그 가이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독서 어느 정도 하는데 글쓰기를 힘들어한다. 이거 아까 드린 답변 드렸고요. 독해력 문제집은 어떤가요?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인가 아니면 예, 그 매스 1204사 쓰시는 분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굳이 문제집을 들이대는 것보다 일단 읽고 생각하고 써보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 주시는 게 오히려 독해력 업되는데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막 독해력 문제집 갖다 대면은 애가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실증내고 애가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초등 저학년이라면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초등 고학년이면은 문제 푸는 거 괜찮습니다. 국어 2학기 교과서 미리 네, 큰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4 독해력 문제집 5학년 거 풀었다 선행하신 거네요. 그 아이가 만약에 이걸 아주 즐겁게 아주 막 한다면 뭐 시켜줘도 괜찮아요. 근데 힘들어하고 막 어거지로 옆에서 막 잔소리 힘으로 한다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문제 푸는 능력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형식적으로 풀고 뭐 이런 거라면 실력 안 늘어요. 예, 엄마가 읽어주면 좋아하지만 스스로 잘 읽지 않는 1학년. 1학년은 일단 이것도 타협을 잘 해보세요. 아이하고. 한 번은 엄마가 읽어주시고, 한 번은 아이 보고 엄마를 위해서 읽어달라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보상을 좀, 칭찬과 보상을 좀 주시고요. 이건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독서 습관이거든요. 이거는 아이에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의존적이라 그랬어요. 의존적이었을 거래요, 이건 엄마가 습관을 들이게 나름인 것 같고요. 독후 활동이나 연계 독서에 대해 국어 1등급의 비밀책에 예, 아주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한번 보시고요. 연계 독서, 그 부록에도 연계 독서 주어졌거든요. 그 다음 초2 문제집 잘 풀고 독서 좋아하고, 근데 일기 쓰기는 안 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기는 사실은 글쓰기 중에서 어떤 걸까요? 논리적인 글이 아니죠?
일단 아이가 살았던 하루의 일을 적는 건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예요. 아이가 일기 쓸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벤트죠. 에브리데이 뭐 이벤트를 아이들에게 저학년 애들은 꼭 필요해요. 그래야 쓸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쓰죠. 그렇지 않고 일기만 써라 기계적으로 애들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오늘 뭐 오늘은 날씨가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는 는다 안 는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쓸 거리를 만들어주는 그 점에 좀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문제 푸는 것과 쓰기는 다른데 이게 잘 연관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어머님이 잘 지혜롭게 좀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 만화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학습 만화는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고전 작품이 있잖아요. 다 만화로 풀이한 게 제가 보기엔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애들이 고3 애들도 고전 시가 같은 거는 긴 거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 그림 만화, 그림이 있는 학습 만화 이거 가지고 하거든요. 고3 애들도. 아주 좋습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네, 방학 때 잘 보내시고요. 원고지 쓰기는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논술 치는 대학이 한 30개 대학이 되거든요. 근데 원고지를 주는 대학이 있고 그냥 그 줄로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고지 쓰기는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원고지 쓰는 그 계기가 되면 그때 가서 연습해도 충분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능적인 거잖아요. 이건 학교에서도 아마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예, 그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중학교 가서도 되니까요. 예,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선생님 예, 말씀해 주시고요. 네. 오늘의 마무리 멘트를 네. 드릴까 합니다. 우선 다들 뭐 유익하셨나요? 제가 너무 서툴러가지고 중간에 헤매고 여기 옆에 이사님들 또 당황하시고 아이고 제가 너무 서툴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나름대로 저는 치열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좀 믿는 바는 제 여기 책 이 부분 또 실력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못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이 국어 공부에 대한 내용은 제 책에 단계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정독을 한번 해주시고요. 선생님 나중에 또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한번 또 시간 되면 할 수 있나요? 예, 불러주시면 anytime, anycall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만족하셨다면 스마일 주시고요. 예, 오늘 이 방송이 이 늦게까지 정말 이 금요일날 주말이잖아요.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또 이 방송을 기다리셨다가 아주 좋은 그 반응도 주시고 질문도 주시고 100% 제가 질문에 응답 만족스러울지도 모르지만 나름대로 제가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책에 다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세요. 어쨌든 여러분 자녀 교육에 큰 길잡이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중복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주로 초등 부분에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 내용이 국어 1등급에 이제 공개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초등에서 중학교로 커가잖아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로 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대학 입시에서 수능을 칠 것이고 그걸 한눈에 이렇게 끌어주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은 초등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중간에 또 고등학교 수능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산같은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에게도 소중한 추억이자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쿨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오늘 늦은 밤인데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덧치마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까 저희가 그 퀴즈 정답 당첨하신 분들 추첨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 말씀 안 되지. 정답이 뭐죠? 네. 그러니까. 정답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이 얼룩말은 참 신기한 게 이게 딱 털을 밀어버리면 까만색 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가지고 흰 줄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정답은 검은 바탕에 흰색 줄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온도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룩말은 그 내추럴 팬, 이게 자연 선풍기라고 해요. 그래서 체온 조절하고
높은 기온에서도 이게 견뎌낸대요, 그 녀석들이. 그리고 더 뜨거운 지역일수록 그 줄무늬가 더 굵어진다고 해요. 예, 정답은 검정 바탕의 흰 줄입니다. 예, 정답 맞히신 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국어 1등급의 비밀, 선생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30년간의 노하우를 책에 꾹꾹 담았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초등부터, 불국어 시대를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뒀으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휴.